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훈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신문 1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용산으로 대통령실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은 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당선인이 직접 지휘봉으로 가리키면서 설명했던 조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용산으로 옮겨간다는 건데 여기가 국방부 본관 건물입니다. 여기 근무지원단이 있고 여기에 합참이 있는 건데 이 앞에 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한 이쯤에다가 펜스를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공원에 오는 시민들이 대통령이 일하는 곳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요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1층에는 기자회견장을 두고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저 건물 2층이나 3층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1층에다가 기자회견장, 그러니까 기자실을 두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자들과 대통령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수십만 평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 미군한테 반환되는 부지들 있죠, 용산에. 그거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간은 어떻게 하느냐?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를 타고 도로를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되느냐? 5월 10일 취임식 날입니다. 당선인 취임식 날 5월 10일에 시민에게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월 10일 날 당일에 개방을 하려면 공사는 이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청와대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세하게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도 상황이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다는 건데 스텔스 오미크론이 뭐냐면 잡히지 않는 오미크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CR 검사라고 있죠. PCR 검사에서 잡히지 않는 오미크론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줄어들던 미국과 유럽에서 다시 확산 기로에 놓여 있고 한국에서는 한 달 사이에 검출 비율이 5배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소식인데요. 북한이 이번에는 방사포를 서해상으로 4발 발사했습니다. 방사포는 포가 동시에 여러 개 나가는 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리, 우리나라를 겨냥할 때 무력 시위하는 북한이 쓰는 무기인데 NSC 차관회의를 열고 군은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기죠. 정권 교체기를 겨냥해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조금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우리폴에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군의 함락이 임박한 거 아니냐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우리폴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러시아하고 인접한 동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리우폴이 만약에 함락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처음으로 함락한 우크라이나 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 통제력 상실 중 동남부를 러시아가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김경진 전 의원,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로요, 대통령 집무실 이동하는 내용부터 좀 살펴볼 텐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본인이 나와서 46분, 47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주요 신문들이 이 내용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저희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볼 텐데 전체적인 것부터 한번 볼까요?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에게 열려있는 자체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해야 되는지 그 당위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당연히 경호체계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청와대를 수십 년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경호체계가 용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등 민생 현안 챙기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새 청사의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민공모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일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 나와가지고 옮겨야 된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논의가 돼 왔고 이제 실천에 들어가는 첫 당선인 대통령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얻는 거와 잃는 거 한번 계량화해봐라. 예. 잃는 게 조금 더 많을 잃는 게 더 많다. 예, 0.7%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농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씩 조금씩 따져보면 우선 첫째는 당선자로서 지금의 정부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내걸어서 0.7% 많은 표를 얻어서 지금 이제 집권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가 뭘까? 우선순위. 지금 대한민국에 단기적으로 풀어야 될 현안 그리고 중장기로 가야 될 현안 이게 이제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국민이 원하는 걸 텐데 예. 그게 과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일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지금 거의 패닉 상태 또는 어떤 분은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 내지는 경제 지원 이런 게 더 우선일까?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나 북한의 도발이나 여러 가지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난 원유값 폭등, 휘발유값 2,000원 갔잖아요. 예. 생활에 확 와닿습니다. 이런 거 챙기는 게 현안일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급한 일이 뭐고 중요한 일이 뭘까? 아니면 본인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구미가 당기는 일이 뭘까?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그게 참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조금 미세적으로만 본다면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선거 국면에 광화문으로 갑니다가 아니라 이때 아예 용산으로 가겠습니다. 예. 라고 내걸었으면 그랬으면 유권자의 반응은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요. 예. 왜? 그저께 나왔습니다만 전직 합참의장 11분이 우려 성명을 냈죠. 이렇게 졸속으로 빨리 추진할 일 아니다. 또 보수층 일부에서도 이거 꼭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거 할 거 아니라 다른 거 먼저 하고 네.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에 용산 주민들 아마 제가 보기엔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경제적인 재산권 제약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면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이런 이유다.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그런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1호 정책처럼 이제 이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당선인이 코로나 뭐 당연히 챙기고 있고 여러 가지도 순차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예전에 공약 같은 거 뭐 선거를 직접 해서 늘 공약으로 내건 게 나중에는 흐지부지되고 안 지켜지는 일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 기간이 5월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5월 9일까지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선인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 10일부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지금 현재 인수의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인수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선 기간에 내걸었던 공약들을 그 우선순위를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본인이 내걸었던 공약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향후 5월 10일부터 시행될 어떻게 보면 행정 조직의 어떤 조직 개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그다음에 물리적인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디서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일할 것이냐, 이 물리적인 공간을 준비하는 것도 당선인 시절에 가장 지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가지고 현재 직무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이 일환으로서 이 공간을 지금 선택을 했었다고 하는 거고요. 실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부터 계속해서 모든 대통령 출마하시는 분들이 또 당선된 직후에도 어쨌든 현재 청와대 자리에서 밖으로 나와야겠다. 예.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면 같은 공통된 공약을 내걸었고, 다만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 경호처의 반대 의견을 뚫지를 못하고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역대의 대통령들이 그 안에 지금 머물러서 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 결단을 내려서 나오지 않으면 과거 대통령들하고 똑같이 5년 내내 그 안에서 있게 되고, 예. 그러면 공간이 결국은 의사결정과 직무의 스타일을 정하는데 소수의 청와대 참모들에게 의존하는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 그게 곧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 있고 모든 대통령들이 비극적으로 대통령직을 결말이 맺어지는 그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어쨌든 조금 섣부른 너무 빨리 가는 감이 없지는 않지만 예. 이미 공약을 본인도 했었고 과거에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니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인수 과정 중에 결단을 내려야겠다. 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종 결단을 내리고 어제 그 상황을 국민께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당선인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리더십 부분도 저희가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다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 그동안의 청와대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거냐. 이제 대통령이 여기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국방부입니다. 국방부가 있는 여기가 본청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참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여기가 근무지원단. 여기 그래픽에는 3개 건물만 소개를 했는데 건물이 아주 많아요. 국방부 내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쯤에 들어오게 되면 국방부 장관은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합참 건물. 합참은 어제 당선인이 수방사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건물도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한 요 정도까지 들어올 수 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청와대에 이제 현재 5개 건물이 있는데 하나의 건물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기자들도 여기 1층에 입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하게 되면 대통령이 외부 행사라든가 이런 거 이동하는 거를 기자들이 쳐다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실을 현재 집무실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서진과 한 공간에서 상시 소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제 청와대라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동안 여기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 연쇄적인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순조롭게 되는 것이냐. 군기관, 안보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하잖아요. 예. 지금 역대 여러 대통령들도 탈 청와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을 하는데요. 국방부가 아니라 과연 과천으로 가겠다랄지 아니면 세종으로 가겠다랄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방부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도 정전 상태이고 남북 대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핵 문제, ICBM 문제 포함해서 하여튼 한시도 북한과의 문제를 머리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는 나라의 국가 수반이거든요. 국가의 대표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국방부로 가겠다 그러면서 그 국방부 청사를 쓰다가 보면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방의 자원들이 재배치가 돼야 되는 그래요. 이런 상황을 지금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세종으로 가겠다거나 과천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고 법률적 또 예산의 문제 그리고 또 국방의 지휘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5월 9일 밤 12시까지의 국방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현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짐 싸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통신체계 지휘체계라는 것이 금방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이삿짐을 싸고 회사에서 이삿짐을 싸보면은 이 통신체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블링이 생겨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고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무슨 라인 몇 개 옮기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아, 이게 국내적으로 전 국토를 상황으로 놓고 전 국토를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다 연결을 하고 예. 그것뿐이 아니죠. 또 하나는 해외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아.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정찰기랄지 위성이랄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지하 벙커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이 지하 벙커를 다 네트워킹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민, 관, 군이 일체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죠. 물론 그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지만 이걸 다 옮기고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쉽게 될 것이냐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 국방 공백이 생기면 이러다가 이전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뭔 패착이 생기면은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건 당선인이 물론 문제 제기는 해서 했지만은 그 책임은 오로지 현재 대통령이 5월 9일 밤 12시까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좀 빨리 해야 되고 회동을 하게 되면 숙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요. 출근을 해야 되죠. 기존에는 청와대에서 그냥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무런 불편이 없었는데 출근 때 차량 통제로 불편이 우려가 되고요. 그렇다면 경내에 관절을 신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쪽 지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가 국방부예요. 삼각 지역이 여기고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여기다 놓겠다는 겁니다. 그 맞은편에 전쟁 기념관이 있죠. 나머지 이 굉장히 큰 땅은 미군이 쓰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거를 점차적으로 우리 정부에게 환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한 10% 돌아왔나요? 이 부분 돌아왔고 여기 나머지 다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공원화를 해가지고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경희 부대변인 이렇게 이게 좀 시간이 일단 걸릴 것 같고 공원부지로 일단 받고 조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청와대를 바라봤던 거하고는 달라지긴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보통 이제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청와대라고 한다라면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상징으로 이제 보여졌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폐쇄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구중궁궐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묘사가 되고 연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조감도까지 펼치시면서 이제 그 공원화를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일단 조감도의 측면에서 실제 실행 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단계별로 이제 좀 조목조목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예. 조감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오픈되어진 공간의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 모습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백악관을 좀 연상시키는 백악관의 모델을 차용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백악관은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에 많은 그러한 관광객들이 모여서 또 관광 명소화도 되어 있고 또 백악관 내에 대통령이 왕래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외부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용산공원을 같이 개발을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모습은 추후에 이제 조금 단계별로 계획이 좀 발표가 되고 하면서 예.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제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이제 나오겠죠. 어제는 거기까지는 로드맵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내용 좀 다음 기사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통령이 빠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안 시설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7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공원을 만들고 등산로를 국민에게 개방을 하겠다라고 어제 당선인이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등산로, 청와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까지 가죠,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이게 청와대가 대통령이 빠지고 개방을 하게 되면 뒤쪽으로도 이제 국민들, 시민들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청와대 땅도 굉장히 넓어요. 옆에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들이 이제 용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본관, 국무회의 열리는 본관이 있고 대통령이 머무른 관저가 있고요. 여기 영빈관, 외국에서 이제 사절들이나 왔을 때 만찬하는 장소. 춘추관, 여기가 기자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녹지원하고 상충제, 여기 이제 여야 대표들 만나고 하는 상충제 있고 비서동이 여기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자들이 여기 있고 비서동이 문재인 대통령 여기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꽤 거리가 있죠. 이거를 한 건물에 합치겠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윤경호 의원님 5월 10일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만약 이 계획대로 된다면 대통령은 이제 용산으로 가고 청와대는 이제 비어 있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다. 이것도 참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될 수 있어요. 청와대 터가 공원으로 변하고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건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에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과거 일본의 총독부로 썼던 중앙청이라는 폭파하는 대단한 이벤트를 했잖아요. 근데 또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1945년 이전까지 지금의 청와대 저 터에 일본 총독의 관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8년 이승만 대통령 되고 나서 저기에 들어가서 살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집무실 겸 관저가 된 거예요. 이제 그걸 따져보니까 74년이다 이런 건데 그 자체는 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5월 10일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예.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를 해야 되거든요. 예. 5월 9일까지 집무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비서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나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아까 앵커가 회동의 필요성 얘기했는데 예비비 496억 지원, 뭐 국무회의 의결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전례가 없는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왜냐? 지금 북한의 도발부터 시작해서 이 현안들을 흔들림 없이 지금 정부가 장악을 하고 유지하려고 하면 예.
물리적으로 필요한 뭐 공간이라든지 뭐 또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좋다. 그러면 5월 10일 이후부터 해라라고 만약에 요구를 할 경우 어떡할 거냐. 그런 점에서 저는 윤 당선인의 이 결정이 긍정적으로 보면 돌파력과 추진력입니다. 네. 그러나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이거야말로 이건 불통이다. 예. 제가 아까 농담처럼 0.7%밖에 차이 안 날 겁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지금의 청와대가 업무의 유지를 위해서 5월 10일 이후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내면 또 국민이 양분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 지역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군 보호구역 개발 제한 해제도 이제 기대가 되고요. 경북궁역에서 이제 바로 북악산으로 가는 등반로도 열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이 오게 되면 다음 대통령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신경민 의원께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진보 진영에서 이제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나 다음에 나오게 된다면 과연 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왔던 집무실에 들어가고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또 어렵잖아요.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다음 대통령들도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국방부까지 밀어내고 들어갔는데 또 5년 후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전혀 모르지만 5년 후 대통령이 또 원위치? 뭐 원위치는 안 되겠지만 제3의 장소 뭐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정해진 거는 앞으로 한 번 갈 수밖에 정해진 없는 건 거죠. 바꾸기 어렵죠. 그리고 저 터는 사실 이제 1920년대 데라우치 총독 이후에 쭉 해서 이화정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청와대로 왔기 때문에 정치적 상징성으로 봐서 전면 개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가고 관저를 육참 총장 지금 현재 관저로 간다 그러면은 3km 정도, 3.2km 정도의 출근로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불편하다라는 건데 결국 관저는 저 영내로 들어와야 되겠죠. 국방부 지금 현재 있는 그 터 중에 어디에다가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백악관을 염두에 두면 백악관은 그 웨스트 윙에 지금 현재 상층에 관저가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 관저가 그러니까 그 국가 수반이 사는 집이 따로 나와 있는 경우는 있죠. 그게 이제 영국이 대표적으로 다우닝가 10번지. 그래서 거기서 잠은 자고 간단한 회의는 거기서 하고 또 집무는 다른 곳으로 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대개는 집무실 안에 관저가 있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겁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은 관저와 집무실을 같은 영내에 두는 것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예. 맞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번 결정이 된 걸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세종시로 혹시 옮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건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어제 당선인도 좀 언급을 했지만 이제 관저가 국방부 그 부지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안보 얘기 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합참이나 국방부, 군의 수뇌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 수위를 거의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 사이를 노리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어요. 여기가 국방부 본관이고 합참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여기서 이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멀진 않아요. 멀진 않고 여기서 이렇게 짐을 빼가지고 옮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당선인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안보 태세 어떻게 할 것이냐. 당선인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그래서 국방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과거에 다 근무하고 여기 충분히 경험이 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거고 바로 옆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왜냐하면 여기 국방부에도 그런 네트워크 시설이 있지만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합참을 남태령에 그 전시 지휘소가 있는 쪽으로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그것도 국방의 공백이라고 보실 겁니까? 군 주요 시설을 이전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국방과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군사 시설은 어디 한 군데 만들어 놓으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서 이 안보 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경민 의원께서 이제 초반에 전산망 얘기 말씀하셨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고요. 다음 달에 한미 연합 훈련이 있는데 주의소 훈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사 과정에서 혹시 해킹 등의 보안 사고도 우려가 됩니다. 김경진 의원, 이 부분은 이제 만약 이전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군사 전문가, 전산 전문가, 정말 이거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가장 빠른 최단시간 내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빨리 가겠죠. 예. 근데 이제 저 부분과 관련된 우려가 사실은 이 지금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너무 과장 증폭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한미연합사 같은 경우는 평택으로 지금 이미 이전을 완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예. 그리고 한반도 주변에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관련된 이런 이 전략자산에 의한 정보들은 한미연합사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미 지금 평택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가, 국방부는 지금 군 인사나 또는 군수 지원과 같은 이게 군정 기능을 하고, 그렇죠. 예. 합참은 지금 군영이라고 그래서 작전 지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제 대비는 지금 합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면. 근데 어제 당선인께서 이제 얼핏 얘기를 하셨듯이 지금 남태령에 있는 지휘소가 지금 전시를 대비해서 합참이 이제 그쪽에 전시에는 거기 가서 이제 지휘를 한다고 하는 건데, 예.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평시 합참 지휘소와 전시 합참 지휘소가 이원화돼 있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그 점을 놓쳤는데, 근데 차제에 사실은 합참이 그냥 상시 일원화된 공간에서 지휘를 하는 걸로 하는 것도 지금 맞지 않냐, 지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육해 공군 각각의 군에, 육군에도 작전 지휘 본부가 있고요, 보면. 해군 공군에도 이게 작전 지휘 본부가 있거든요, 보면. 예. 그러면 합참이 이사 가는 기간 동안에는 각 군의 지금 작전 지휘 본부에서 합참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비판적인 시각처럼 이게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예. 그렇다고 합참이 이사 가는 기간이 도저히 이사하는 기간 동안 무슨 군의 모든 어떤 대비태세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전부 공백이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군의 작전 지휘 태세 자체가 마비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사리에는 안 맞는 주장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미 지금 기존 전시 대비 합참 구조 공간이라는 이런 것들은 전산망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이미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예. 첫째는 이미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도 한미연합사에 의해서 정보라든지 관찰이 계속해서 이 감시가 지금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합참을 대신해서 각 군의 지금 작전지휘 본부에서 또 대치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이게 이사하는 것 자체가 모든 전력 공백을 가져온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전 합창 의장 11명은 안보의 대혼란이 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연쇄적으로 이제 군 수뇌부가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통신 등 이전 점검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 행동 때는 즉각 대응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국방부와 합참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군사 지휘 체계가 이원화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윤경호 의원님.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도 군 장성 출신 참모진들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 이제 어떤 상황을 저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의견이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 사안에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이를테면 방역을 놓고 방역에 더 우선을 둬야 됩니까? 경제, 뭐 민생에 더 우선 둬야 됩니까? 항상 부딪히잖아요. 예. 이번의 경우도 정무적인 판단을 더 우선할 거냐. 쉽게 말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나중에 실제 대통령이 됐을 때 5년 동안 뭐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로 기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정무적인 결정이잖아요. 예. 그러나 안보나 국방 측면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분들이 볼 때는 아까 합참의장 11분이 의견을 낸 것처럼 예. 우려 섞인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더 역설적인 건 아까 신 의원께서 열심히 강조하셨습니다만 5월 9일까지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생겼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전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예.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동에서 정하고 싶으면 5월 10일 이후에 하세요라고 할 경우 그러면 국민은 누구에게 당신의 판단이 맞다라고 할 거냐. 예. 지금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당선인이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죠. 언론의 길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5월 10일 이후부터 하세요. 그러면 딴지 거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애매하다. 저는 한 가지만 기왕 발언 기회를 얻었으니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왜 집무실을 옮기려고 하느냐. 일하는 대통령, 소통 잘하는 대통령, 또 제왕적 권위를 벗어던진 대통령. 지금 이런 걸 내세웠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집무실 하나 옮기는 걸로 안 됩니다. 미국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시는데 미국 백악관과의 비교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대통령의 비서진에 우리나라처럼 각 부처의 장관들, 차관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석 따로 놔두고 비서관 따로 있고 그 밑에 행정관들이 부처마다 다 와서 업무가 2중, 3중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홍보 그리고 인사, 뭐 정무 파트 정도 이외에는 비서진이 없어요. 오죽하면 미국은 장관들의 명칭이 미니스터가 아닙니다. 디렉터가 아닙니다. 세크리터리입니다. 장관이 비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일하는 대통령 또는 뭐 기타 등등의 아까 그 내세웠던 명분을 실천하고 싶다면 청와대 비서진 기능을 확 줄이고 그 역할을 지금 각각 나눠져 있는 부처에게 다 준다면 그러면 서로 이게 매칭이 되는 정말 내실을 기하는 변화가 될 수 있다. 전 그 얘기를 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거의 시작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이냐 이거는 저희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다음 기사는 비용 관련 문제입니다. 이제 용산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군데에서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이다 얘기가 나왔어요. 뭐 1조 5천억 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당선인은 기재부에서 내가 이 보고를 받아봤다. 용산 이전에 496억 정도면 될 것 같다. 대신에 민주당 쪽에서는 국방부 신축 등 1조가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에서도 당선인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뭐 지금 뭐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118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대통령 그 비서실을 또 이전하는데
이 건물은 20년이 돼가지고 좀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경호용 이런 방탄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합계 252억으로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 9,700만 원,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 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제가 추산해 봤을 때 1조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최소 1조 원 이상이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안보 공백, 국정 운영도 많이 공백이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려가 크고 큽니다. 하더라도 3, 4년 계획을 잡아서 해라. 예, 하더라도 진짜 여러 가지. 뒷부분에 들으시는 김병주 의원도 대장 출신 장성이에요. 지금 당선인 옆에는 김용현 전 합참본부장이 좀 충고 조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합참에서 작전본부장을 했었고 수도방위 사령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상황을 또 잘 아시는 분이에요. 수방사에는 최첨단 군사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선인 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1조를 든 거는 국방부 건물 새로 짓고 합참 건물 또 짓고 이러니까 신축 비용이 크죠. 크다 보니까 1조 원 가까이 추산을 한 것 같아요. 홍경희 부대변인. 네. 글쎄. 예비비 문제도 그렇고 이제부터 이제 현 정부와 아니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면 국회와 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현 정부하고 교집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예비비 문제는 인수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수위에서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이 돼야 되는 예.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서 이제 계획되어진 윤 당선인께서 밝히신 금액과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이 금액의 차이가 사실은 너무 큽니다, 지금. 네. 뭐 한두 배의 차이가 아니라 20배 한 차이네요. 20배 정도의 네.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어저께 윤 당선인께서 밝히신 거에 따르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전에 대한 항목별로 금액을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히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병주 의원께서 이제 개인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추산으로 이제 비용을 집계를 하셨는데 저 1조 1천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 중에 어떤 항목에 어떤 정도의 소요 금액이 드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양측의 입장에서 한 20배 정도의 비용이 차이 나는 가장 주된 골자가 첫 번째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 건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했을 때 그리고 국방부가 또 이전을 했을 때 소속되어 있는 예하 부대의 또 이동에 따른 어떤 이전 비용도 분명히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되지 않고 여야 모두 조금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제부터라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책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46분, 47분간 직접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용산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추진력은 입증했지만 리더십의 첫 시험대에서 불통을 남겼다. 한국일보가 평가한 겁니다.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팎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선 긋고 소신 결정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원래 이렇게 중요한 국가사를 결정을 할 때는 공청회를 열기도 하고요. 의회 차원에서 의견 수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죠. 국민소통을 강조했었는데 오히려 이거하고 모순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요. 발표 후에 현 정권의 협조를 요청하겠다. 이게 저희 앞부분에 짚었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김병진 의원님,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제왕적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걸 안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정하지 못하면 못 간다. 그래서 결정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전임 대통령들이 다 똑같은 문제의식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옮기겠다고 공약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대통령 경호실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인수위 2달 기간 동안에 칼로 매듭을 자르는 것처럼 풀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길이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이 크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결국은 당선인께서 실질적으로는 감수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근데 아까 저 비용 지금 1조냐 496억이냐 이 부분은 저 496억을 추산했던 게 인수위에서 추산을 했다거나 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추산을 한 비용이 아니고 예. 저게 지금 기재부에서 추산한 금액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재부에 물어봤더니 이건 현재 확보되어 있는 현재의 올해의 예산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예. 라고 하는 확인을 받고 나서 지금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저게 무슨 일방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지금 이게 추진된 내용은 아니고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저 필요성이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기사 내용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것도 당선인의 발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따르는 것보다 정부를 담당할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결단도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경민 의원님, 이게 앞으로의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뭐 앞으로 당선인 시절에도 그렇겠지만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뭐 후보 시절에도 추진력 강하다는 거 얘기했지만 약간 좀 권위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게 이번에도 좀 고스란히 장단점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서 있을 때 평가가 그렇거든요. 큰 거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뚫고 가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예. 가봐라. 그리고 세밀한 것은 보고 안 해도 좋으니까 하여튼 결론에 지금 우리가 내린 결론에 어떻게든지 가봐라. 이게 지휘 스타일이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까지 또 그렇게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 당선인이라는 그 자리가 탄생한 거 아닌가라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장점이 있죠. 그런데 지금 단점이 있는 것은 검찰 수사나 검찰의 지휘를 하는 거하고 지금 이 문제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무실하고 관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정작 문제가 되는 이 통치 스타일, 대통령실이라는 거에 어떤 제왕적인 지금까지의 지배 행태, 통치 행태 이걸 바꾸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집무실과 관저는 절대로 청와대 내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5월 10일 이후에 청와대는 완전히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 결론에 지금 맞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재 권력과의 아까 말씀드린 책임의 문제, 권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당장 내일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렇죠. 내일 화요일이죠. 그 내일 예. 국무회의에 이게 예비비 문제, 지금 496억 문제가 당장 내일 올라오면 당장 내일 대통령의 그 태도, 대통령의 평가 이게 내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의안을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의안이 올라가건 올라가지 않건 일단 대통령의 1차적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문윤 회동이 이번 주 안에 열리지 않으면 이거 예. 상당히 큰 사고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사회 문제랄지 인사 문제랄지를 뛰어넘어서 이 문제가
톱 어젠다로 올라갈 수밖에 그렇겠죠. 없게 돼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일단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일단 이 지금까지의 이 스타일, 예. 당선인의 스타일과 문 대통령의 판단이 이번 주 안에는 방향이 결정이 될 거다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전국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 지금 1차 이 지배 권력의 이양기에 예. 신구 권력 간의 지금 1차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날지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1차 전투가 청와대 이전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라운드 2에 올라가서 네. 지금 1라운드는 끝났고요. 2라운드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대통령과 당선인 만나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인사권 문제가 쟁점이었는데 그 쟁점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뒷말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집무실 이전 문제가 다음 기사로 한번 넘겨보세요. 혹시 신경민 의원님, 청와대에서 지금 공식 입장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전혀 지금 아무 들리는 바가 얘기도 없나요? 내놓지 않고 내놓지 말라는 내부 지침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여당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내놓는 얘기인데 여당의 분위기는 강대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봤을 때 이번 주에 그냥 알았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시죠. 이렇게 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금 MB 사면 문제 있었고 인사권 문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앞서 이전 청구서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해요. 예비비 결제해줘야 되고 국방부나 부처에 대해서 이동을 해라라고 지시하는 거 역시 대통령이고 사후에 또 문제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대통령이 있는 거니까 더 무거워진 문윤 회동. 윤석열 당선인이요. 현 정부의 협조 요청을 하겠다. 그러니까 발표, 브리핑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무실 속도전에 청와대는 곤혹감. 그런데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는 거의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윤경민 의원님, 이거 결국에는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정부의 5월 9일 임기 내에 해야 될 일과 다음 정부로 넘어가서 해도 될 일, 이게 좀 나눠져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미 언론에 다뤄졌던 임기 말 알박기라고 비판을 하는 인사,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무슨 상임이사, 감사 이런 자리에 지금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들 갖다 박는 거, 이거는 도의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쉽게 그냥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백이 생기면 바람직하지 않는 자리들, 그러나 임기가 굉장히 길면서 한 번 임명을 하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가야 되는 자리들, 예를 들어 하는 총재, 또 지금 나옵니다만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위원도 지금 둘이나 비어 있거든요. 예. 이런 자리는 반드시 양쪽의 이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신사협정을 맺든 아니면 인수위 출범 이후에는 미국처럼 인사를 홀딩하겠다 하는 것, 아니면 지금 정권 말기에 비워둘 수 없으니까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지금 청와대 이 이전과 관련된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5월 9일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아까 앵커가 옆에서 공사하고 있고 옆에서 일하면 되네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국민은 어느 쪽에 박수를 더 보낼 거냐? 굉장히 이건 심각해진 문제라서 제가 보기에 윤 당선인 쪽에서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고 예. 이거 정치적으로 이렇게 던져놓고 지금 문 대통령 쪽에서 이걸 안 받아들여주면 뭔가 또 우리의 지지층들이 박수를 쳐준다, 이런 식의 계산을 했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이다. 예. 지금 이미 선거 다 끝났는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식의 정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죠. 물론 제동을 건다 또는 반대한다는 문 대통령 쪽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5월 9일, 5월 10일 날 이제 나가는데 거기가 공원 조성되고 시민들이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겠다라고 당선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청와대 전면 개방을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동선 조정해야 되고 경관 정비해야 되겠죠. 물리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임기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김경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문재인 대통령은 경호처가 아주 크게 반대를 했다고 하죠. 그 의견을 결과적으로 수렴을 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한 열흘 만에 결정을 해버리고 두 분이 이제 만나서 뭔가를 푸는 모습, 국민들도 그거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윤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또 기사난 것 중에 예. 사실은 당선인께서 조금 말실수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5월 10일부터 바로 청와대 경내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최단시간 내에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최단시간 내에 현재의 청와대 부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빨리 하겠다는 예, 취지. 이렇게 그냥 선회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설마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데 직무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 무슨 공개를 위한 내부 공사라든지 뭘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살이 안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예. 그거는 당선인의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내의 어떤 개방에 대한 의지 피력이다. 예.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날짜를 무슨 5월 10일부터 딱 곧바로 개방 이렇게 보시고 그 전제에 따라서 무슨 청와대 공사 일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누구보다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이 윤석열 당선인이시니까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두 분이 만나서 이제 가령 이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필요하죠. 또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또 하는 총재라든지 감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통화 정책의 가장 핵심되는 자리가 지금 하는 총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임기가 4년인데 문재인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과 계속 그 임기 내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고 가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감사원 감사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분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만나고 아마 그럼 오늘 어디 일간지를 봤더니 만남을 위한 그 조율 작업의 일환으로서 장제원 당선인 실장하고 이철희 정무수석하고 오늘 다시 만난다는 얘기가 어디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두 분 사이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나면 예. 빠르면 이번 주 중이라도 아마 현재의 대통령과 당선인께서 만남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의 공약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두 사람의 회동이 급물살을 타는 것 같았는데 일단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내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마지막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거 환경이나 용산 개발 등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넘어서 재산권까지 관여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또 강조한 게 있어요. 추가 규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양분되는 것 같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인근 주거 환경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재개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처럼 변모할 것이다. 그 앞에 용산 공원 조성한다고 했죠. 추가 규제 되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값이 하락하고 청와대 주변에서는 당연히 이제 호재다. 아니다. 상권이 타격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경희 부대변인, 네. 이 문제는 관여된 분은 숫자는 적을 수는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사실은 뭐 국가 기반 시설이라든지 행정 시설들이 이전 결정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반 양론이 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는 뭐 저희가 많이 봐왔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어저께 윤석열 당선인께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그 규제나 어떤 개발의 제한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분명히 공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믿고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삼각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용산 앞쪽에 고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재개발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역시 어저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그 공언으로 확인된 바이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좀 우려나 어떤 걱정의 목소리가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차츰차츰 당선인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예. 좀 이런 갈등의 문제들은 해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365일 청와대 인근 지역은 집회라든지 시위로 상당히 좀 몸살을 많이 앓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현상들인데 하여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갈등이나 어떤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앞으로 좀 윤 당선인께서 해나가면은 좀 더 조화롭게 풀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실제로 이전까지의 과정과 또 실제로 이전이 된다면 그 이후에 모습이 어떻게 될지 예, 궁금해지는 사안입니다. 자칫 이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혹시 전국의 블랙홀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는 좀 의혹, 걱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죠. 정치 개혁도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막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단선인은 본인의 새 집무실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중한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사무실 문제, 살림집 문제로 이 허비를 해야 되는가?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히 졸속불통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입니다. 결사의 자세로 막을 것이다. 신경민 의원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제 저걸로 해가지고 이제 허니문 기간은 있었으면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고 생각보다 어제 발언이 셌단 말이에요. 허니문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건 뭐 미국에서 들여온 개념이죠. 예. 6개월, 1년 가까이, 1년까지는 못 가. 미국도 이미 허니문은 사라졌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그 즉시부터 대전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 나라에서 정치 행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지금 갑자기 제 첫 번째 전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라는 걸 놓고 국무총리 인청이냐 아니면은 예산이냐,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이죠. 아니면은 뭐 여가부 법안일 것이냐 그랬는데 이 예상을 다 뒤집어 엎고 예, 그렇죠. 청와대 이전 문제가 된 것이 확실하고요. 청와대 이전 문제는 여나 야나 다 문제로 삼았을 때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패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외부에 갑자기 굉장히 큰 전쟁에 가까운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청와대 상황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윤호중 지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어저께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내전 민주당 안의 내부 내홍을 어떻게 추스리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0.73% 24만 표 차이로 졌다는 것을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놓고 지금 쫙 당도 갈라져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어젠다가 외부에 생김으로 해서 이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효과를 또 냈다고 있겠죠. 봅니다. 예. 김병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정말 이제 국회하고 당선인이 협치도 중요한 국민들이 바라는 가치인데 이렇게 지금 한 열흘 만에 민주당이 반대를 해버리면 앞으로가 좀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민주당에서 특히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대표적인 강성 주자였잖아요, 보면. 예. 뭐든지 이게 야당하고 사사건건 각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보여줬고, 아니 이것만 해도 지금 불과 10일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 10일 날 대통령 당선 확정됐고 어제 3월 20일 아니었습니까? 열흘 만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 전에 수없이 많은 대통령 후보나 당선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을 열흘 만에 결단을 내려서 이 고르디수의 매듭을 딱 끊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인수위 구성이라는 인수위 출발 절차하고 있고 이게 예비비로 하는 거 별 문제 없다고 기재부에서 이미 결정했고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저 반대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아침의 매일경제 3월 21일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